예!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개화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화기는 정치가 종료가 되고 이번 시간은 개화기의 끝부분으로서 경제, 개화기의 경제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강의에서도 시험 문제는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이번 강의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개화기는 열강들이 우리 조선을 아주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왔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탈을 했는데요. 이때 주도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경제 침탈,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느냐,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떠한 저항을 하였는가, 이렇게 경제 침탈과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또 다양해지죠. 하지만 전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강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탈과 그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지게 이번 강의도 힘을 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외세의 경제 침탈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 구국운동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세의 경제 침탈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책에 있는 모든 페이지마다 다 외우려고 하시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항 초기에 어떠한 경제 침탈이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항은 여러분 어떤 조약으로 개항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바로 개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항 초기 그러면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강화도 조약은 당연히 어느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렇죠. 일본하고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항 초기는 그냥 일본이 단독으로 혼자서 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실까요? 개항 초기 그러면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자, 거리지 무역이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개항이 되면서 그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거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가 바로 거류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무역을 했죠. 무역이 이루어졌죠. 주로 그러한 거류지 무역은 어느 나라와? 그렇죠. 바로 일본과 거류지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일본이 거의 우리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내내 밀리고 있던 바로 이 나라입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의 상권이 이제 조선 내에서의 청나라와 일본 간의 이 상권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 이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죠? 그렇죠.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해결을 해주면서 바로 그 이후에 청나라한테 아주 유리한 조약 하나를 우리 조선과 체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 조약 이름이 뭡니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죠. 그래서 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 이후에 직후에 체결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 의해서 청나라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조선 내에서. 어떤 유리한 이점이 있었죠? 그렇죠. 청나라 상인들이 자유롭게 조선의 국내로 들어와서 내지 통상, 조선의 국내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약의 그 조문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편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 청나라는 조선과 이 청나라의 국경 지역에서만 교역을 했었는데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1883년에 바로 일본이 또 조선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을 하냐면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선한테 아주 좋은 거 2개를 내주면서 하나를 얻어내죠. 그게 뭡니까? 최혜국 대우죠.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바로 청나라와 일본은 바로 아주 동일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의 조선 내에서의 어떤 그 조선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해져서 전쟁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이 뭐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벌인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승리하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독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실까요? 토지 약탈을 보시는데요. 일본이 뭐 상권에서도 독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 가고요. 조선의 토지까지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의 토지를 약탈을 할 목적으로 바로 일본이 우리 국내에다가 세운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주식회사의 이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바로 토지 약탈, 조선의 토지 약탈을 위해서 설립이 된 그러한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의 토지를 아주 강하게 약탈을 하고 토지에 당연히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뭐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조선 총독부를 싫어하는 것만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싫어하게 돼요. 거의 반일의 증오심이 조선 총독부 못지않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도 집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공부할 텐데요. 1926년 일제강점기죠. 1926년에 의거단체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의사께서 바로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다가 폭탄을 던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일본의 금융재정 지배도 또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한마디로 돈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데요. 이 1905년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돈과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905년은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은 1897년에 건국이 되어가지고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가니까요. 이때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의 화폐를 일본이 모두 다 없애요. 전부 다 없애면서 그거를 통째로 일본 화폐, 엔화로 통째로 다 바꾸는 그러한 산업을 1905년에 단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여러분 1904년에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본이 바로 우리 대한제국에 고문을 파견을 하죠. 재정고문으로 누가 오죠? 바로 이 사람이 오죠. 그리고 외교고문으로는 그렇죠. 스티븐스가 오죠. 스티븐스는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에게 처단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때 재정고문으로 왔던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인해서 재정고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로 이 사람이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죠, 여러분? 메가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 화폐 가장 중심이 되는 화폐인 백동화, 이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동전이 상태가 좋은 것만 바꿔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았는데 그것은 일본 화폐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제국의 경제는 아주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다음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는 경제적 구국운동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방금 전까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를 침탈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에 맞서서 어떤 저항의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저항은 개화기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은 크게 5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방공령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시전상인들의 상권 수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상인들이 바로 시전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청나라 일본 상인들에 맞서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 여러분, 독립협회는 바로 아관파천 당시에 열강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뺏기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어떠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했는가. 자, 그 다음에 1904년에 일본이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 우리 달라. 황무지를 우리가 대한제국 안에서 우리 일본이 개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바로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네 번째가 되는 거고,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채보상운동.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빚을 지게 되면서 우리가 빚쟁이인 일본한테 우리는 채무자가 되고요. 점점 이 돈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어 가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진 빚을 우리 스스로 갚자라고 하는 국가가 진 빚, 바로 국채를 우리 스스로 보상을 없애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방공령, 그리고 시전상인들의 상권수호운동, 그리고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그리고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5개가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인 방공령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여러분, 이 령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명령이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이 명령은 국가가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요, 지방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도의 지방관, 도의 가장 큰 가장 높은 지방관을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러죠? 관찰사라 그러죠. 경기도에는 경기도 관찰사가 있고, 황해도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있고, 충청도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 방공령 역시 명령인데, 이것은 관찰사가 그 도에서 그 도에 한해서 내리는 바로 지방관의 명령이 바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황해도 관찰사가 황해도 방공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바로 황해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전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내리면 그것은 함경도 방공령을 내리면 함경도 방공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경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란 뜻입니다. 뭔가를 방어하는 명령이에요. 곡은 곡식의 유출이죠. 일본이 우리 조선의 곡식을, 양곡을 너무나 많이 가져가니까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거, 유출해 가는 것을 방어하는 명령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방공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공령은 우리 한번 공부했어요. 어떤 일본과 우리가 1883년에 체결한 어떤 조약에 의해서 바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조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건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거죠. 조일통상장정이죠. 조일통상장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신설된 명령이 바로 방공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면서 좀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지난번에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죠.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네 개의 내용이라 그랬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항해 자치 이렇게 여기시라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였죠? 항은 항구 개방. 그래서 원래 부산이 개방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산과 인천을 연달아서 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이런 식으로 개항을 하게 된다. 다음 해는
해안 측량권, 다음에 자는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빼앗기 위해 청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조선을 독립국가라고 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항을 제1관, 강화도 조약 제1관에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는 치해법권, 이렇게 4개였다라는 거죠. 항해 자치. 자, 그런데 1876년 2월, 그러니까 1876년 초에 체결이 된 이 강화도 조약이 바로 같은 해에 무려 2개나 조약이 또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해에. 그래서 추가가 2개가 되었는데 이 좌우는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추가된 거 이름이 뭐였죠? 자, 여러분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 빈칸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연습지 한번 써보시던가요? 자, 하나, 둘, 셋. 바로 이거였죠. 조일수호조교 부속조약이라고도 하고 조일수호조교 부록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일무역규칙. 이렇게 있었죠. 자,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그랬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록부터. 조일수호조교의 부록의 내용은 바로 거르지가 설정이 되었죠. 그래서 계양장으로부터 이제 심리, 이렇게 하는 심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본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거르지를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계양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준 조약이 바로 조일수호조교 부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은 간단한 암기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건 뭐였죠? 무무무였죠. 무무무. 그렇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리고 무관세 규정해서 무역규칙의 무, 양곡의 무제한의 무, 그리고 무관세의 무. 무무무. 이렇게 여기시작 그랬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쌀보다 조선 쌀이 훨씬 더 싸고 조선 쌀이 더 맛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인들이 조선에서 바로 이 쌀을 중심으로 한 이 여러 곡식들을 무제한으로 사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당시 우리의 조선 쌀을 파는 지주나 그리고 상인들은 큰 돈을 벌었으나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쌀이 없으니까 쌀이 점점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조선 안에서의 쌀은 매우 귀해지면서 쌀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쌀을 못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못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피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관세 규정도 당연히 당시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거를 무관세 규정을 들어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우리한테 너무나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을 하면서 이 2개를 유리하게 바꿨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바로 지방관이 명령을 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방공령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무관세 규정은 관세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또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 2개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였는데 이 유리한 거 2개를 우리가 얻어내는 대신에 우리는 엄청난 거 하나를 일본한테 뺏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최일국 대우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방공령. 그래서 이 방공령이 바로 1883년 조일통상장정으로 규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바로 우리 지방관이 방공령을 선포한 것은 실제로 선포하게 된 것은 1889년부터 90년까지 대체로 이렇게 2년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0회 정도, 그 정도 방공령을 발표를 했는데, 요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실패라는 겁니다. 성공한 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방공령을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도에 있는 일본 상인들한테 우리 도의 국민들이, 도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양곡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방공령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방공령은 이 조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을 하자마자 바로 차단을 하면은 바로 일본 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방공령을 선포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즉 문서로서 바로 일본 상인들한테 1개월 후에는 방공령을 선포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조금씩 양을 줄여 나가라 라고 하는 1개월 전 사전 통보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일본이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받아놓고는 뭐 한 보름 전에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로 방공령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서 이 방공령은 모두 다 취소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방공령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결국 이것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양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틀림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개화기의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제일 먼저 항상 등장을 합니다. 방공령 기억해 주시고요. 단독의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상권수호운동. 서울에 청나라 상인들하고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경쟁을 하니까 당시 서울의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전 상인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바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거예요. 황국중앙총상회. 그래서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189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와 연합을 해서 바로 우리의 상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황국중앙총상회 회원들은 동시에 회원이면서 이 단체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독립협회의 회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독립협회 해산과 함께 강제 해산되면서 황국중앙총상회도 같이 세트로 그냥 해산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근대적인 회사들한테 밀리고 있구나. 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어떤 보다 더 앞선 그런 근대적인 회사한테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근대적인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회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회 두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개의 근대적인 회사는 뭐냐? 이름이 바로 대동상회와 장통상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동상회의 대동은 대동강입니다. 그러니까 대동강 위역의 어느 도시겠죠? 여러분,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어딘가요? 평양이죠. 그러므로 대동상회는 평양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통상회는 장통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다리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다리냐면 청계천에 있는 다리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장통교는. 그래서 청계천을 이렇게 건너가는 이 정말 많은 다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장통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통상회는 어느 다리 근처에 있는 회사? 장통교 근처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바로 장통상회는 어느 지역? 서울 지역, 한성 지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동상회는 평양, 그리고 장통상회는 서울 지역에 만들어진 근대적인 회사, 상회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협회 이권소운동 보시겠습니다. 자, 특히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그 이권의 침탈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의 고종 임금께서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바로 러시아가 정치를 주도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가장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이권소운동은 러시아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바로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부산에 영도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육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가 저령도를 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느 나라냐? 조차라고 하는 말은 조세를 내면서 세금을 내면서 빌리는 거, 임차하는 것을 바로 조차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 저령도 여기 빌려서 우리 땅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때를 썼던 이 나라는 그렇죠. 러시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독립협회가 저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러은행, 네, 대한제국과 바로 러시아가 네, 연합을 해서 만든 네, 한러은행도 폐쇄시키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네, 황무지 개헌권 요구. 네, 1904년에 네,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이러한 요구가 나왔는데 대한제국의 황무지를 자기들이 개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온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이름이 뭐죠?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한 요구를 해오는데 당시 대한제국의 법률은 황무지를 개간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황무지, 그 황무지의 새로운 임자가 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네, 법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황무지가 무지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일본한테 허락해 준 다음에 놔두면 대한제국의 우리나라 영토의 정말 많은 부분을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반대를 해야겠죠.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헌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바로 우리가 전개해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 가운데 하나로서 제일 먼저 공부했었던 그리고 암기법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황보헌원 고대협회라고 있었죠. 황보가 바로 이 단체가 되는 거죠. 네,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운동 황. 그리고 이 단체가 바로 보 무슨 회인데요. 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 한국인이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네, 이 회사도 바로 네, 황무지 개헌권 요구,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네, 황보, 보안회가 바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든 네, 회사인데요. 네, 전직 관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농광에서도 바로 황무지 개헌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안회는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농광에서는 그거 일본 주지 말고 저희 회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죠. 한국인들이 만든 네, 이 회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일본에 대한 요구에 대한 반대라고 네, 일본의 요구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구구운동 5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제보상운동이다 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 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라, 구체적으로는 어느 나라? 당연히 대한제국이죠. 네, 대한제국. 네, 대한제국이 자, 채는 채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네, 채무. 대한제국이 진 빚, 채무를 바로 국채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죠? 그렇죠. 바로 일본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빌렸다라는, 강제로 일본이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네. 자, 네. 작은 사람 한 명을 대한제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힘이 없어요. 네. 대한제국은 힘이 없는 이러한 네, 약소국입니다. 네, 대한제국. 자, 그리고 네, 일본은 굉장히 힘이 세다. 일본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야, 무서워. 와우. 여러분 좀 무서워 보이시나요? 네. 난 힘이 넘쳐. 네. 얘가 일본이에요. 네. 자,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그러는 거죠. 제가 일본입니다. 네. 야, 대한제국.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 나라에 좋은 시설, 뭐 철도도 놔주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무조건 돈만 내면 돼, 나한테. 알았지? 그랬더니 대한제국이 뭐라 그랬게요? 제가 이번에도 대한제국입니다. 예, 힘없는 대한제국. 나는 돈이 없는데 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한제국은 이때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 알고 하는 거죠. 다시 일본입니다. 야, 대한제국, 너니까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일단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을 다 내 돈으로 해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 갚아?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해가지고 얼떨결에 대한제국은
엄청난 빚을 일본한테 지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1,300만 원의 당시로서는 아주 거금이죠. 아주 거금의 돈을 바로 일본한테 빌리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한제국은 채무국이 되고 그리고 일본은 채권국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다시 갚기 전까지는 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점점 대한제국은 일본의 예속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의 그런 어떤 내정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당시 우리 국민들이 바로 1907년에요. 1907년에 지금 대한제국이 점점 채무국으로서 일본에 예속화되어 가니까 대한제국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돈을 모아서 갚아주자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빚진 빚을 대신 갚아주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니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한 모금운동을 막 해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네,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단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대구에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김광재, 서상돈, 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바로 이제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니까요. 애국계몽운동이 정말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공부했던 많은 애국계몽운동 단체들, 그리고 당시에 모든 학회, 무슨 학회, 뭐 서북학회, 서우학회, 뭐 기호흥학회라고 하는 아무튼 학회로 끝나는 단체는 모두 다 학술연구기관인데 단체인데 모두 다 애국계몽운동 단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신문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애국신문들이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만세보, 천도교,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이 바로 만세보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907년은 통감부가 이미 세워진 다음이죠. 여러분, 통감부는 언제 설치가 되죠? 무엇을 계기로 해서?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바로 통감부가 우리 서울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1907년은 통감부가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진의 친일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한일합방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매국노 이런 민족 반역자들 이들의 모임이 바로 일진회잖아요. 그래서 통감부와 일진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당시 이런 어떤 모금운동으로 굉장히 많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술을 끊고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내고 또 단연 금연 담배도 끊고 또 그것으로 이제 모이는 돈으로 또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그런 어떤 캠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국채보상운동은 개화계의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계의 경제적 구국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은 이런 경제적 구국운동의 흐름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물산장려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물론 물산장려운동은 뭐 빚을 갚자라는 운동은 아니에요. 이거는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국산품.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나라의 물건은 우리나라 사람이 쓰자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일제강점기의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은 개화기에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계승한
경제적 구구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네, 이 국채보상운동은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네, 세트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 예, 이 물산장려운동은 우리 일제강점기 가서 할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국채보상운동의 네,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경제적 구구운동이고요. 네, 그리고 예, 물산장려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이나 모두 공통점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도 가집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네, 국채보상운동은 일단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화기의 경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이 개화기의 열강들이 우리의 경제를 침탈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침탈을 했는가를 먼저 공부했고 그 후에 우리 민족이 그러한 경제 침탈에 맞서서 어떠한 저항을 전개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구구운동으로서 저항은 크게 5개였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크게 5개였다. 반공령, 그리고 네, 시전상인들의 상권수호운동, 그리고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황무지 계양권 요구 반대운동,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5개니까요. 네, 각각의 항목별로 여러분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